어젯밤에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 새벽 2시까지 왜 그렇게 쿵쾅거려요? 부산으로 출장 간 예비 남편. 저는 결혼을 딱 30일 앞두고 신혼집을 정리하러 왔을 뿐인데 아랫집 아주머니의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집에서 제가 없는 사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 출장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으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진 채 제 뒤에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약혼식 날, 그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바로 시작됩니다. 결혼을 딱 30일 앞둔 날이었죠. 약혼자 민준이 급하게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아랫집 아주머니로부터 어젯밤에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 왜 그렇게 쿵쾅거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위층으로 달려가 문을 열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집안은 늘 분주하고 설레는 분위기였어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저는 시댁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민준의 새하얀 셔츠를 캐리어에 차곡차곡 개어 넣으며 작은 그물망 주머니에 그의 위장약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곧 며칠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렸어요. 약혼자 민준은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났고 얼굴은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죠. 그가 들어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죄책감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부산지사에서 홍보 관련해서 큰 문제가 터졌대. 오늘 밤 비행기로 급히 내려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한 4, 5일은 걸릴 거야.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옷깃을 부드럽게 매만져주며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괜찮아. 어서 다녀와.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약 잘 챙겨 먹고 또 위 아프지 않게 조심해. 민주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무언가 피하려는 듯한 이상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결혼만 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그를 태운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저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막연한 공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의 초여름 날씨는 숨 막히게 더웠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죠. 민준도 없고 시간도 남아서 저는 강남에 있는 우리의 신혼 오피스텔에 잠시 들러 정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며 함께 그려온 미래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은 결혼 전에 민준이 구입한 거라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2억 원에 달하는 모든 인테리어와 가구는 제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채워 넣은 것이었죠. 저는 새로 산 그림을 걸고 출장에서 돌아올 그를 위해 예쁜 꽃병에 꽃을 꽂아둘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랫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운동복 차림으로 부채질을 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서연씨, 젊은 사람들 체력도 좋아. 근데 어젯밤엔 뭘 했길래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쿵쾅거려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젯밤에 여기 없었는데요? 아주머니는 제가 발뺌이라도 하는 줄 아셨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연 씨가 없었으면 남편이 있었겠지. 침대를 뭘로 만들었길래 밤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 나이 들면 잠기가 밝아져서 힘들어. 젊은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지. 저는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해명했죠. 아주머니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 약혼자는
그저께 밤에 부산으로 출장 갔고 집은 계속 비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혀를 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장은 무슨 출장? 어젯밤 7시 반쯤에 내가 관리비 내러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민준 씨 만났는데 마트에서 장 봐온 건지 양손 가득 뭘 들고 올라가던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애써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아주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버럭 소리쳤습니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옆에 있던 아가씨랑 팔짱 끼고 아주 다정하게 웃으면서 올라가더라니까. 아주머니의 말은 한여름 대낮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충 인사를 하고 우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두꺼운 원목 문 앞에 서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분명 오해일 거야. 민준 씨가 서류라도 챙기러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갔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는 익숙하게 우리 두 사람의 기념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무정하게 울리며 빨간불이 깜빡였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저는 경악하며 다시 한번 숫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저 문 너머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굳게 닫힌 신혼집 문 앞에 서니 마치 제 세상에서 버려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 저는 민준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제 지문도 등록해뒀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번호를 바꿨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저는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이야. 다행히 제 지문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더군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함 대신 낯선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 가구 냄새나 빈집의 먼지 냄새가 아니었어요. 샤넬 넘버 5의 진하고 강렬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고급스러운 향이었죠.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랐던 쿠션과 장식품이 놓여있던 거실은 마치 광란의 밤이 휩쓸고 간 전쟁터 같았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상자가 뒹굴었고 옆에는 레드와인 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잔에는 아직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소파 아래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조잡한 디자인의 보석 머리핀이 보란듯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존재를 알리는 명백한 증거였죠.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파오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어야 했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달콤한 신혼의 밤을 꿈꾸던 침실로 향했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침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제 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최고급 실크로 특별 주문했던 시원한 민트색 침대보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구겨지고 흐트러진 새빨간색의 침대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와중에도 제 눈은 침대 머리맡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우리 두 사람의 대형 웨딩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였죠. 하지만 사진은 누군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듯 엎어져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것처럼요.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최신식 디지털 액자였습니다. 화면에서는 선명한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온몸이 떨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모범적인 약혼자 민준이 낯선 젊은 여자의 불룩한 배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애정이 가득한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가 제게는 단 한 번도 온전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죠. 액자 밑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사랑하는 민준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윤이랑 아가 올림. 저는 액자에 담긴 다른 사진들도 넘겨보았습니다. 1주년, 2주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3주년 기념사진까지 3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저를 잔인하게 비웃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만나고 사랑한 지는 이제 겨우 2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나중에 온 사람일까요? 이 거짓투성이 사랑 이야기에서 제3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굴욕과 혐오감을 토해내듯 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 넋이 나간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칫솔 2개가 나란히 하나의 컵에 꽂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파란색 칫솔과 귀여운 토끼 스티커가 붙은 분홍색 칫솔. 마치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죠. 저는 수돗물을 틀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길 바랐지만 차가운 물줄기는 현실을 더욱 잔혹하게 일깨울 뿐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제가 온 마음과 돈을 쏟아부어 꾸민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집 안의 모든 가구, 모든 소품이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출장지는 저에게서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다른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다시금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며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몇 분 후 저는 거울 속 창백한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금 약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뛰쳐나가 울부짖거나 민준에게 전화해서 따져봤자 소용없다. 그건 그들 앞에서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짓일 뿐이다. 증거가 필요하다. 제가 평생을 바치려 했던 그 남자의 위선을 벗겨낼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다. 맨발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딛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열린 뚜껑 틈으로 구겨진 흰색 영수증 조각이 보였죠. 상처받은 여자의 직감으로 저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식탁 위에서 조심스럽게 폈죠. 건물 1층에 있는 이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결제 시각은 어젯밤 7시 30분. 검은 잉크로 찍힌 글자들이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산모용 두유, 사가미 초박형 콘돔, 팬티 라이너, 임신한 애인을 위해 산모용 두유를 사면서 동시에 그녀의 임신 기간 중에도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콘돔을 함께 사는 남자. 더 잔인한 것은 그가 제 전화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제게 달콤한 거짓말로 잘 자라고 문자를 보내던 바로 그 번호로요. 제가 영수증을 보며 넋을 잃고 있을 때 가방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이 제게 설정해준 익숙한 벨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죠. 화면에는 내 사랑 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상통화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가의 눈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커튼 뒤에 섰죠. 제 뒤로는 평범한 베이지색 벽만 보일 테니 제가 신혼집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일그러지려는 표정을 간신히 다잡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 미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스스로는 알고 있었죠. 화면에 민준의 잘생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아마 호텔인 듯 하얀 벽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자기야, 방금 회의 끝났어. 너무 피곤하다.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전화했지. 저는 2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을 손톱이 살칸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고생 많았네. 회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식사는 했어. 위장약 꼭 챙겨 먹어. 민주는 눈을 접어 웃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돌아가서 보상해줄게. 같이 스파 가서 피로 풀자. 그때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애기 울음소리와 함께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수건 좀 갖다 줘.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황급히 손으로 마이크를 막았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떠보듯 물었습니다. 지금 어느 호텔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기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민주는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눈에 띄게 어색해졌죠. 아, 여기 호텔 와이파이가 영 별로네. 자꾸 끊겨. 옆방에 아기가 있나 봐. 좀 시끄럽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나 오후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화면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저에게 불리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집 안에 있는 모든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그들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디지털 액자, 그리고 그 여자의 개인 소지품들까지. 증거를 모두 모은 후 저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문손잡이에 지문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죠. 차에 앉아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대학 동기이자 민준과 제가 공동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감사팀에 근무하는 친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혜야, 나 좀 급하게 도와줄 일이 있는데 지난 2년간 나와 민준 씨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거를 눈치챈 지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사무실에서 저는 컴퓨터 화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죠. 지혜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해갔죠. 그녀는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들어. 민준 씨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에서 아주 이상한 거래 내역들을 발견했어. 지혜는 두꺼운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의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죠. 지난 2년간 민주는 매달 5일이 되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김하윤이라는 이름의 계좌에 1,000만 원씩을 꾸준히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시킨 것은 2달 전에 이루어진 거액의 거래였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금이라는 내용으로 김하윤의 계좌에 2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민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2억 원은 제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위해 개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민준에게 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가 일관성 있고 관리하기 쉽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했었죠. 결국 그는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다른 집까지 사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명품 가방 하나, 흔한 해외여행 한 번 가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의 보금자리를 위해 돈을 모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뼛속까지 시린 잔인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미친놈이야. 바람 피운 걸 넘어서 사기꾼이잖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서연아. 저는 눈물을 닦고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의 나약함은 없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용서 안 해. 하지만 그를 내 인생에서 몰아내기 전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야겠어. 그 2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내 땀과 젊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담겨 있어. 저는 제 등을 쳐서 배신자와 그의 내연녀를 살찌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어느덧 저녁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곧 큰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저는 차 안에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넓은 도시에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저 자신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저는 시동을 걸고 빗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의 가면을 벗기고 정의를 실현할 다음 계획들이 차근차근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오늘 저녁은 민준의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저는 부어오른 눈과 초췌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과일 가게에 들러 큰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효심 깊은 예비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민준의 3층짜리 멋진 집. 한때는 제2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곳이었죠. 민준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미소는 밝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저를 떠보는 듯한 기색이 있었죠.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며 가식적일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그냥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그 돈 아껴서 결혼 준비나 하지.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는 체리가 들어왔길래 두 분 드시라고 사왔어요. 민준 씨도 출장 가서 고생하는데 제가라도 자주 찾아뵈어야죠.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덜어주시고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물으셨죠. 그러면서 아들 민준이 멀리서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국을 떠주시며 혀를 찼습니다. 우리 민준이 고생할 팔자인가 봐. 맨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다 나중에 너랑 자식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네가 많이 이해해줘야 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목구멍에 걸린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속으로는 연기 참 잘하시네요. 아드님은 지금 이 도시 안에서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이쑤시개를 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진한 초록빛의 비치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맑고 투명한 옷빛이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눈은 그 팔찌에 고정되었죠. 그것은 민준이 제게 말했던 맏며느리에게만 물려준다는 갑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실수로 깨뜨렸다고 말했었죠. 프러포즈 하던 날 그는 제게 금팔찌를 선물하며 이것으로 대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그 팔찌를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 진짜 갑오는 멀쩡히 남아있었고 지금 시어머니의 손목에서 저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도중 거실에 있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수저를 놓고 전화를 받으러 갔죠.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계단 구석으로 몸을 숨겼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씻는 척하며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아가. 오늘 몸은 좀 어떠니? 뱃속의 아기는 많이 움직이고 제 심장이 찢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속 엿들었죠. 엄마가 민준이한테 말해뒀어. 걔가 너 몸보신하라고 장어랑 한우 사서 보낸다고 하더라. 우리 귀한 대손 잘 먹여서 튼튼하게 키워야지. 괜히 민준이한테 투정 부려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녀는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난 너랑 우리 손주 편이야. 저 애는 그냥 우리 집 빚 갚아줄 돈줄일 뿐이야. 일 끝나면 바로 쫓아낼 거니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차가워졌죠. 저를 속인 것은 민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그들 모두가 이 잔인한 연극의 주연 배우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바보,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며 제 돈을 빼돌리는 동안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그들의 귀한 대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췄습니다. 마음은 이미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죠. 예비 시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의 살가운 표정을 보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이 탐욕스럽고
사악한 가족의 가면을 벗겨낼 그날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식사였습니다. 밥 한 술을 넘기는 것이 마치 날카로운 가시를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죠. 그 거짓된 저녁 식사 후 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었기에 저는 흥신소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의 소개로 저는 이 분야에서 유명한 김 실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정보, 즉 이체 내역에 있던 김하윤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민준이 자주 드나들던 오피스텔 주소, 그리고 그의 차량 번호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3일 후 김 실장은 저를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의뢰하신 내용은 모두 조사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물잔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죠. 김 실장은 서류 봉투를 열어 제 앞에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수수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화려하고 교활한 내연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그녀의 이름은 김하윤, 26세, 작은 무역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죠. 김 실장은 하윤 씨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성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평판이 아주 좋아요.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들 합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민준 씨와 이미 3년째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3년이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민준 씨와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김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하윤 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서 출력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계정에는 3년 전부터 시작된 하윤 씨와 민준의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함께한 지 1주년, 항상 곁을 지켜주는 남편 고마워. 소박한 저녁이지만 당신과 함께라 행복해. 우리 아기 태어나서 완전한 가족이 될 날을 기다려 같은 애정 어린 글들이 넘쳐났죠. 하윤 씨의 세상에서 민준은 성실하고 아내와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의 유일한 아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 내가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처음의 분노가 점차 당혹감과 약간의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윤 씨는 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민준에게 철저히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죠. 그는 두 개의 세상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두 개의 역할을 소화해냈습니다. 제게는 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좋은 약혼자로, 하윤 씨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아이를 얻기 위한 가난하지만 다정한 남편으로 말이죠. 김 실장은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윤 씨는 민준 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5개월 차고요. 서현 씨가 말씀하신 2억 원은 민준 씨가 하윤 씨 명의로 작은 빌라를 매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몇 년간 모은 돈에 친구들한테 조금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저는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돈, 제 피와 땀으로 그는 다른 여자와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녀를 어둠 속에 정식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빗속의 예비 신부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의 재정적 도구로 전락한 것이었죠. 저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윤이라는 여자가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곧 산산조각날 아름다운 꿈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탐정으로부터 하윤의 생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저는 과감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윤이 다니는 산모 요가 클래스를 인터넷으로 찾아 단기 강좌에 등록했죠. 정체를 숨기기 위해 저는 인터넷에서
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인부용 배를 구입하고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거울 앞에서 임신 5개월 차의 제 모습을 보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죠. 민준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몇 년 더 계획을 미루자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레몬그라스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요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하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실제로 본 하윤은 사진보다 더 순하고 소박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뽀얀 피부와 순진함이 묻어나는 크고 동그란 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요가 매트를 깔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일부러 물병을 그녀 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제 물병을 주워주었죠. 조심하세요, 언니. 배가 이렇게 부르면 허리 숙이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생. 제가 오늘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네요. 여기 다닌 지 오래됐어요? 하윤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2달 됐어요. 덕분에 허리 통증도 많이 줄고 아기도 더 얌전해진 것 같아요. 낯선 두 여자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은 제게 뱃속의 아기에 대해 끝없는 행복감을 드러내며 이야기했죠. 아들이래요, 언니. 애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출장이 잦은데도 매일 전화해서 아기랑 통화한다니까요. 제 가슴이 따끔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남편분이 정말 자상하시네요. 아내랑 아이를 엄청 사랑하나 봐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언니. 우리 민준 씨 일 때문에 바쁘지만 항상 저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줘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우리 두 모자 편하게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출산하고 몸조리 다 끝나면 멋지게 결혼식도 올려준다고 약속했고요. 민준이라는 이름과 그 뻔한 약속들을 하윤의 입을 통해 들으니 이 순진한 여자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비열한 남자를 그가 그려준 꿈의 결혼식이라는 허상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하윤의 약지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반지와 디자인이 똑같았죠. 다만 그녀의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작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약혼 반지마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 쌍을 사서 두 여자에게 동시에 선물한 것이었죠. 그 후 며칠간 저는 하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요가 수업에 일찍 갔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임신과 가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하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저도 출장 잦은 남편 이야기를 지어내며 그녀의 공감을 샀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하윤은 제게 근처 노점에서 사탕수수 주스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화 도중 하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좀 서러워요, 언니. 임신했는데 남편은 계속 곁에 없고 시골 동네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가졌다고 수군거리고요. 저는 하윤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남들 말 신경 쓰지 마, 동생. 남편이 사랑해주고 법적으로 부부인 게 중요하지. 하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우리 민준 씨가 생각이 깊어서 제가 서운해할까봐 임신 초기에 몰래 혼인신고부터 해줬어요. 아직 결혼식만 안 올린 거예요. 그녀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언니. 저희 혼인신고서예요. 원본은 오빠가 잘 보관하고 있고 저는 가끔 보려고 사진만 찍어뒀어요. 저는 하윤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분홍색 혼인신고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편 황민준, 아내 김하윤, 신고일은 5개월 전. 언뜻 보기에는 진짜 혼인신고서와 똑같아 보였죠. 관인과 구청장의 직인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저는 금방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의 글씨체가 현재 행정 서식과 미세하게 달랐고 무엇보다 민준의 주소지 관할 구청의 직인 테두리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업계 사람이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차이였죠. 민준은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진한 여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까지 저지른 것이죠. 하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그녀가 공개적으로 명분을 요구하지 않고 어둠 속의 아내로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민준의 잔인함과 교활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유는 제가 사진을 뚫어지게 보는 걸 보고 제가 부러워한다고 생각했는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증명사진 잘생겼죠, 언니? 저 처음에 이 미소에 반했잖아요. 저는 하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터져 나오려는 한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남편분 정말 듬직해 보이네.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믿는 거겠지. 저는 하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연약한 행복을 곧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속으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거짓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아픔이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하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와 뱃속의 아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하윤에게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가짜 배도 펑퍼짐한 원피스도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본래의 제 모습 박서연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하윤은 카페에 들어와 익숙한 임산부 언니를 찾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제게 다가왔죠. 언니? 서연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배는 어디 갔어요? 저는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얼음 없는 오렌지 주스를 시켜준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요. 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윤 씨에게 접근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하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무슨 소리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전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붉은색 청첩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신랑 황민준, 신부 박서연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죠. 결혼식 날짜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제 이야기를 계속 들을지 결정해요. 저는 청첩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집어들었죠. 반짝이는 글자들을 읽는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말도 안 돼. 이건 제 남편 이름인데 왜 언니랑 결혼해요? 언니 누구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상간녀죠. 하윤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예비 시어머니 댁에서 몰래 녹음했던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똑똑히 흘러나왔죠. 엄마, 걱정 마세요. 하윤이는 그냥 애 낳는 용도예요. 순하고 말 잘 들어서 다루기 쉬워요. 서연이랑 결혼하는 건 우리 집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 집 돈 많고 걔는 순진해서 속이기 쉬우니까요. 걔만 잡으면 우리 인생 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네가 머리가 좋구나. 하윤이 잘 구슬려. 걔가 대손 낳아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녹음을 다 들은 하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배신감에 무너진 여자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섣부른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 씨, 우리 둘 다 그 나쁜 놈의 피해자예요. 그는 내 돈으로 당신이 살 집을 사줬고 당신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대를 이을 아이를 얻으려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돈을 목적으로 나와의 결혼을 계획했죠. 이것 좀 보세요. 당신이 가진 혼인신고서는 가짜예요. 그가 당신을 속인 거라고요. 저는 제가 조사한 공문서 위조의 증거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윤은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들을 보며 절망에 찬 눈빛이 점차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서연 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에게 저런 쓰레기 같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카페 안에는 조용한 음악과 하윤의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제 온기와 단호함을 전하며 상황을 분석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당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모든 걸 부인하고 오히려 당신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는 나와 결혼할 거고 당신은 영원히 이름 없는 내연녀로 남게 되겠죠. 당신 아이는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거고요. 하윤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요. 저런 아빠는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나와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돈,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죠. 하윤은 눈물을 닦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언니 말대로 할게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민준이 유령회사를 통해 횡령한 돈을 하윤의 계좌에 성과급이나 선물 형태로 넣어 자금 세탁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윤은 피가 싹 가시는 얼굴로 경악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밖에서 따로 번 돈이라며 제게 잠시 맡아달라고만 했어요. 언니 저 감옥 가는 건가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이 먼저 협조하고 자수하면 증인으로 인정받고 감형받을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하윤에게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계속해서 순진하고 착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민준 앞에서 어떤 의심도 드러내서는 안 됐죠. 매일같이 달콤한 문자를 보내고 평소처럼 그의 안부를 물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민준이 그녀의 계좌를 통해 저지른 불법적인 금융거래의 증거를 더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은행 거래 내역을 몰래 출력하는 방법과 민준이 무심코 남긴 거래 관련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민준이 그녀의 계좌에 넣어둔 모든 불법 자금을 제 변호사가 관리하는 특별 동결 계좌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범죄 수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줄 것이고 동시에 민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언니를 믿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임신한 몸으로 약해 보였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진 젊은 여자를 보며 제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원수가 되어야 할 두 여자가 이제는 같은 편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동맹은 단순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윤과 계획을 세운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을 위한 가장 큰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사랑도 명예도 아닌 바로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탐욕만 정확히 겨냥한다면 그는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애교 섞인 달콤한 목소리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자기야, 일은 잘 마무리되어가? 방금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시골에 있는 땅 문제로 우리 둘이랑 할 얘기가 있대.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아. 역시나 문자를 보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자기야, 무슨 땅 얘기야? 혹시 외할아버지가 주신다고 했던 읍내사거리 그 땅이야?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그 땅 지금 시세가 20억이 넘는데 우리 두 사람 사업자금 하라고 명의 이전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공동재산 약정서에 서명해야 해서 자기가 꼭 와야 한대. 절차가 좀 복잡하대.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마 민주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겠죠. 20억은 어떤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도 흔들리게 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일 정리하고 오늘 밤에 바로 올라갈게.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고 전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와 우리 가족은 그저 잡아먹기 좋은 살찐 양에 불과했던 거죠. 그날 밤 민주는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꽉 껴안았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는 거의 날아갔고 담배 냄새만 셔츠에 배어 있었죠. 그가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생각만 하면서 버텼어.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어서 씻고 푹 쉬어. 내일 아침 일찍 등기소 가야 하잖아. 민준이 씻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행정 서류들 사이에 제가 공들여 작성한 2억 원 차용증 및 재산 양도 계약서가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죠. 내용은 민준이 제게 개인적인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렸으며 현재 신혼집 오피스텔을 그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민준 같은 인간은 내일의 서명이 20억을 얻는 서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는 서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테죠. 그날 밤 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를 들으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념에 잠겼죠. 함께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전할 우리만의 집을 꿈꾸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마력을 가졌길래 한때는 다정했던 남자를 이토록 교활하고 잔인한 괴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 끔찍함을 견뎌야 하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저와 민준은 일찍부터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미리 섭외해둔 지인의 사무실이었죠. 모든 것은 민준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민준은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한껏 멋을 냈습니다. 마치 복권 당첨이라도 앞둔 사람처럼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했죠. 그는 계속 시계를 보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부모님이 서류 보내셨어? 빨리 처리하고 가자. 오후에 회사 들어가서 보고도 해야 한단 말이야. 저는 그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맨 위에는 저희 부모님의 등기부 등본 사본이 있었지만 실제명의 이전 날짜 부분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죠.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절차가 엄청 복잡하대. 공동재산 약정서, 재산 처분 위임장, 출자 확인서까지 서명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몇 장을 훑어보더니 저희 집 등기부 등본이 맞다는 거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 우리나라 행정 절차가 다 그렇지 뭐. 귀찮아도 그냥 빨리 서명하고 끝내자. 중요한 건 우리 이름으로 땅이 넘어온다는 거잖아. 바로 그때 민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는 힐끗 보니 발신인 이름이 착한 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낯선 번호에 대해 묻자 그가 둘러대며 저장한 하윤의 번호였죠. 이것 또한 저와 하윤이 계획한 일부였습니다. 하윤은 임신한 아기에게 위급 상황이 생긴 척 전화를 걸어 민준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동시에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울리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급하게 찾아? 회사 일이야? 민준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부하 직원들. 내가 없으면 꼭 저렇게 난리라니까. 신경 꺼. 그때 하윤에게서 온 메시지 내용이 잠금 화면에 떴습니다. 오빠, 아기가 안 움직여. 배가 너무 아파. 빨리 와줘. 민주는 메시지를 힐끗 보고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금세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저를 재촉했죠. 우리 빨리 서명하자. 나 바빠. 법무사 역할을 맡은 제 사촌 오빠가 방으로 들어와 서명할 곳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제가 표시해둔 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많아서 팔이 좀 아프실 겁니다. 민주는 펜을 잡고 첫 페이지에 적힌 토지 면적 숫자에 눈을 고정한 채 실실 웃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서명을 시작했죠. 5번째 페이지, 보증약정서와 위임장 사이에 제가 준비한 차용증 및 재산 양도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조금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스테이플러 심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20억이라는 허상에 취해 있고 하윤의 메시지로 심란해진 민주는 내용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노란색 형광펜 표시만 찾아 서명하기에 바빴죠. 휙! 민준의 서명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겨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결문에 스스로 도장을 찍은 셈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는 허황된 돈을 쫓아 자기 자신을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여자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제게 서류를 돌려주며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절차는 언제쯤 끝나? 새 등기부 등본은 언제 나와? 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될 거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당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마친 후 저는 민준에게 좋은 소식도 전할 겸 그의 부모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쾌히 승낙했죠. 아마 가족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호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삼을 넣은 삼계탕, 랍스터찜, 전복죽 등 온갖 귀한 음식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가득 찬 상을 보며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동안 제 피땀을 빼돌린 돈으로 차린 걸까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가식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와인을 마시며 말했죠. 자, 우리 아들, 며느리 큰 사업 자금 마련한 거 축하한다. 이제 우리도 늙었으니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손주 안겨주는 게 소원이다. 저는 물잔을 들고 민준을 힐끗 쳐다본 뒤 조용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민준 씨가 분홍색 아기 옷을 잔뜩 샀더라고요. 예쁜 드레스 같은 것들이던데. 시끄럽던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닭고기를 집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그녀의 눈이 의심스럽게 민준을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뭐? 분홍색 옷? 너 누구 주려고 산 거야? 난 분명히. 그는 초음파에서 아들이라고 들었다고 말하려다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저희 부장님 딸 돌 선물로 산 거예요. 부장님이 저를 워낙 예뻐하셔서 신경 좀 썼죠. 저는 순진한 척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전 오빠가 딸을 좋아해서 미리 사두는 줄 알았죠. 요즘 아기용품 쇼핑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번에 산모용 두유 영수증도 봤는데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언가 아는지 떠보려는 듯 저를 쳐다보다가 민준을 불같이 쏘아보았죠. 아마 그녀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민준이 실수로 분홍색 옷을 산 것인지 아니면 하윤의 뱃속 아기에게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생긴 것인지 고모자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식당 구석에 있는 약장, 즉 시아버지가 혈압약과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을 지나치며 저는 서랍 틈으로 사디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그거는 하윤이 제게 준 사진으로 태아의 성별이 아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산모 김하윤, 보호자 황민준이라고 적힌 진료 확인서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저는 물잔을 들고 숨 막히는 정적을 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우리 가족의 행복과 곧 밝혀질 놀라운 비밀, 아니, 기쁨을 위하여. 민준은 저를 보며 움찔했지만 탐욕과 오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탓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민준에게 저희 집에서 자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행복한 가족이 새로 싹튼 의심을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물론 그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거실 탁자 밑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헤드폰을 쓴 채 시댁에서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를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던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이놈의 자식, 당장 똑바로 말해. 서연이가 네가 아기 옷 산 걸 어떻게 알아? 일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허술해. 이어서 민준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좀 하세요. 이웃들 듣겠어요. 부장님 선물이라고 둘러댔다고요. 걔는 바보 같아서 금방 믿어요. 걱정 마세요. 갑자기 서랍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세상에, 맙소사. 그녀가 제가 남겨둔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무서운 침묵이 흘렀죠. 분노로 떨리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김하윤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잖아. 망했다. 서연이가 이걸 봤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수 같은 놈. 이걸 왜 집에 가져와서 부모까지 망신시켜. 서연이가 이 사실 알고 파혼이라도 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뭘로 갚아? 곧 우리 손에 들어올 20억짜리 땅은 또 어떡하고. 패닉에 빠진 민주는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걔는 아직 몰라요. 아마 김하윤 걔가 몰래 넣어둔 걸 거예요. 저한테 경고하려고.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어진 시아버지의 말은 저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리? 뭘 어떻게 처리해? 내가 말했지. 일단 하윤이가 우리 대손 나올 때까지는 가만둬. 그때 가서 네가 알아서 해. 애는 시골 큰아버지 댁에 보내고 애 엄마는 돈 몇 푼 쥐어서 쫓아버리면 그만이야. 지금은 서연이 비위 잘 맞춰. 땅명의 이전 끝나고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온 다음에 네가 누굴 차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여기까지 듣고 저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습니다. 분노에 눈물이 터져 나왔죠. 제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사악함에 대한 눈물이었죠. 그들은 하윤을 애 낳는 기계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대를 이을 상품으로, 그리고 저를 재산을 짜낼 젖소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에 대한 마지막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경멸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하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준비됐어? 그들이 네 아이를 빼앗고 너를 버리려고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 문자는 기나긴 인내의 끝이자 마지막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약혼식까지는 이제 딱 3일이 남았습니다. 저희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어머니는 예단 준비로 바쁘셨고 아버지는 시골 친구분들께 초대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민준 역시 모범적인 예비사위 행세를 했습니다. 예식장과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러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환한 얼굴 뒤에는 끝없는 탐욕과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희 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급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 숨어 그가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았죠. 전화기 저편에서 하윤은 저와 미리 짠 각본대로 절망에 빠진 여자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더는 못 살겠어.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우리 모자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윤의 뱃속 아이는 그와 그의 집안이 그토록 바라던 대손이자 그의 미래를 보장할 보험이었으니까요. 그는 피가 싹 가신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어설픈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회사 물류창고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수습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나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믿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서 네 인생의 판결문에 직접 서명하고 오렴.
민주는 하윤의 오피스텔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하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민준이 밤새 곁에서 자신을 달래주게 만들었죠. 민준이 지쳐 잠든 틈을 타 하윤은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민준의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풀고 불법 사채업자와의 거래 메시지, 재산 은닉에 관해 시어머니와 나눈 비밀 대화 등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복사했습니다. 그 모든 증거는 제 이메일로 바로 전송되었고 민준의 명예를 묻어버릴 관 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은 빼탄 눈으로 돌아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죠. 다행이야 자기야. 사고는 잘 수습됐어. 우리 약혼식에 못 올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는 그의 구겨진 셔츠 옷깃을 매만져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와서 다행이야. 내일은 오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거야. 민주는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사람이 짓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미소였죠. 약혼식 날, 행사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시댁의 요구대로 식장은 수입 생화로 가득 채워졌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하객들의 얼굴을 비추었죠. 민주는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 왁스를 발라 부모님 옆에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채 권력 있고 부유한 시어머니인 양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 화려한 광경을 보며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은 더러운 거짓과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제 부모님은 순박한 얼굴로 사돈될 사람들과 악수하며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시고 말이죠.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이 거짓된 막이 찢어질 순간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사회자가 예물 교환 순서를 알리는 순간 식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죠. 하윤이었습니다. 초라한 평소 모습이 아닌 당당하게 고개를 든 모습이었죠. 그녀는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불룩한 배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쫓고 하윤의 하이힐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축배를 들던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하윤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질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윤은 단상 위로 똑바로 걸어 올라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야기를 중단시켜 죄송합니다. 저는 황민준 씨의 행복을 축하해주러 왔고 겸사겸사 이 물건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하윤은 민준을 향해 작은 벨벳 상자를 힘껏 던졌습니다. 상자가 열리며 약혼 반지 하나가 바닥을 굴러 제 발밑에 멈췄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식장은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더듬거리며 하윤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경호원,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제가 먼저 하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굴 내쫓겠다는 거야?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제가 하윤의 편에 서자 민준과 그의 가족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해야 할 두 여자가 왜 같은 편에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하늘로 뿌렸습니다. 위조된 혼인신고서 사본, 초음파 사진, 그리고 민준이 그녀에게 송금한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였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하윤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 결혼식을 망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다. 하지만 그녀가 하윤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두 팔을 벌려 제 딸과 낯선 여자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혼란스러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저는 소매에 숨겨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등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낭만적인 웨딩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하윤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편집한 영상이었죠.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돈 때문에, 하윤이는 애 낳으려고 만나는 거야. 애 낳으면 쫓아내. 걔네 집은 바보라서 속이기 쉬워. 그 잔인한 말들이 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부모님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교양 있는 집안이라는 이미지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난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경멸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마터면 남편이라 부를 뻔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상은 민준이 서명했던 2억 원 차용증 사진과 함께 탐욕스러운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붉은 글씨로 끝을 맺었습니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민준의 가족에게 쏠렸죠. 이성을 잃은 민준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죽여버릴 거야. 그가 손을 휘두르기도 전에 정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경제범죄수사팀 형사들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 지혜가 어제 제출한 고소장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형사가 황민준에 대한 체포영장을 낭독했습니다. 황민준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굳게 잠긴 자신의 2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는 2억 원 사기 혐의 외에도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죄 수익금을 자진 제출하여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인정받아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장난이 아니었고 그녀의 눈물은 뒤늦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돈이 될 뻔했던 남자에게 다가가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명예와 양심이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민주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평온한 눈빛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황민준이라는 이름은 이 순간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결혼식장은 전쟁터처럼 변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지쳐 떨고 있는 하윤을 부축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에서 막 벗어난 여자와 끔찍한 거짓의 굴레를 벗어던진 여자. 우리는 눈물 속에서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승리였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으니까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 법입니다. 웨딩홀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서서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진짜로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시아버지는 잿빛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한때 그들 가족을 칭송하던 친척과 하객들은 이제 그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예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혼란 속에서도 꼿꼿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돈이 될 뻔했던 남자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내일 사람을 보내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난해도 깨끗하게 삽니다. 양심을 더럽힌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축복이 되어야 할 날이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버렸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딸아. 다 끝났어. 경찰차가 떠나기 전 민준이 창살 너머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 대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듯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혼란을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청춘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장에서 신랑이 사기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다음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영상들이 퍼져나가며 수많은 댓글이 달렸죠. 저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신랑을 함정에 빠뜨린 악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 몇 개를 읽다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 통쾌한 승리 뒤에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닌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2년의 청춘,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이 남긴 것은 깊은 상처와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저 시골로 내려왔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화내셨지만 결국 저랑 아기를 받아주셨어요. 미혼모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도시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하윤을 위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과 살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 잘 생각했어. 마음 추스르고 아기 건강하게 키우는 데만 집중해. 시간 나면 내가 보러 갈게. 하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사람의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는 꼭 행복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길을 찾았지만 저는 아직 감정의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영혼을 씻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새로운 곳이 필요했습니다. 악당을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준을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어리석게 서명했던 차용증 덕분에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법원은 민준의 남은 재산인 강남 오피스텔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준의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소송 좀 취하해다오. 우리 민준이 감옥 간 것만으로도 힘든데 집까지 뺏기면 우린 어디서 살아? 저는 차가운 철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죠. 그들이 저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돈은 제 피와 땀입니다. 제 것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 일을 걱정은 하시면서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할 때는 제 걱정을 하셨나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는 거요. 저 아가씨 말이 다 맞소. 그 후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형량을 줄이고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시골의 집까지 팔아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집은 다른 주인의 차지가 되었고 그들은 먼 친척의 허름한 시골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재산 경매를 통해 제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기쁨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너무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었죠. 저는 돈의 일부를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계획을 위해 약간의 돈을 남겨두었죠.
저는 이 번잡한 도시를 떠나 상처를 치유할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강남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 한때 제 모든 꿈이 담겨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러운 기억만이 남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시골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간 비어있던 집은 잡초가 무성하고 이끼가 낀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여기서 혼자 괜찮겠니? 저는 흙과 풀 내음을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에겐 이런 평온함이 필요해요. 이곳을 다시 가꾸며 살 거예요. 저는 직접 잡초를 베고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며 집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박한 노동의 기쁨을 발견했고 새소리와 햇살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은 점차 소박하지만 아늑한 모습을 되찾아갔죠.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을 즐기게 되었죠. 행복이란 높은 집이나 부유한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숨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제가 낡은 호미로 텃밭을 가꾸고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기 봐. 저 이모 호미. 동화책에 나오는 신기한 호미랑 똑같이 생겼어. 고개를 드니 양갈래로 머리를 딴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안경 너머로 선한 눈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죠. 그는 당황하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다 그렇죠. 안녕, 얘야. 나는 서연 이모란다. 아이는 이가 빠진 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이모. 저는 보라예요. 우리 아빠 이름은 지훈이고요. 보라의 순진한 질문에 저와 지훈 씨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사라졌죠. 지훈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상상력이 풍부해요. 여기 계속 사실 건가요? 이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할머니 댁이에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제 말에 지훈 씨는 공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잡초와 씨름하는 것을 보고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속에서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낯선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계산 없이 여자를 도와주는 남자의 모습을 본 것이었죠. 그날 이후 지훈 씨와 보라는 저의 다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리랜서 건축가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비가 센 저희 집 지붕을 말없이 고쳐주고 낡은 울타리를 튼튼하게 수리해주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부녀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민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 뒤에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민준이 칼을 들고 나타나 저를 위협했죠.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난 저는 침대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지훈 씨가 직접 키운 채소를 나눠주러 왔습니다. 그는 제 부은 눈을 보고 망설이며 물었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밤늦게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채소 고마워요. 보라 저녁 챙겨주셔야죠.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제 무례한 행동에 그가 상처받았을 것을 알았지만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편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교도소에 붉은 직인이 찍힌 민준의 편지였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그의 이름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뒤늦은 참회와 변명,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탓, 환경 탓을 하며 제게 민사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저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편지를 구겨 불에 태웠습니다. 거짓된 글자들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악성 종양을 도려낸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그때 빗소리를 뚫고 지훈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보라 좀 살려주세요. 저는 놀라 달려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흠뻑 젖은 지훈 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진 보라를 안고 있었죠. 그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아이가 고열로 쓰러졌어요. 차는 침수돼서 시동이 안 걸려요. 제발 병원까지 태워다 주세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경계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소리쳤죠. 어서 아이를 제 차에 태우세요. 우리는 폭풍우를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아버지의 울음소리에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초조하게 보라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는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딸을 향한 그의 순수한 사랑을 보며 저는 그와 민준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좋은 사람도 있다는 희미한 믿음이 생겨났죠. 그날 밤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와 보라가 고비를 넘겼다고 알려주었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 2잔을 사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죠.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제 질문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보라 엄마는. 아이가 1살 때 떠났어요. 제가 가난하고 미래가 없다고 더 부유한 남자를 따라갔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 뒤에 저와 너무나도 닮은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돈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죠. 지훈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보라를 보며 증오 속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를 위해 좋은 아빠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죠. 변호사를 통해 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죠.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 지훈 씨가 나타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죠.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훈 씨의 강한 태도에 그녀는 기가 죽어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아이의 이름은 안이라고 지었다고요. 평안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요.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라가 퇴원한 후 지훈 씨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은 작지만 아늑하고 깔끔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그가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돼지갈비찜과 계란말이였죠. 조금은 탔지만 그 음식에서는 어떤 고급 요리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심의 맛이 났습니다. 보라는 우리 사이에서 제잘거리며 제게 고기를 집어주었죠. 서연 이모, 많이 먹어요. 우리 아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들다 저를 바라보는 지훈 씨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어색하지만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보라 엄마가 떠난 후 우리 집에 이렇게 가족 같은 온기가 돈 건 처음이에요. 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지훈 씨와
보라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화려한 고백은 없었지만 밥 한 끼의 온기 속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제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저는 시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민준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한 악몽처럼 멀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고 있을 때 보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네 만들어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윤 씨와 보라가 나무 아래 서 있었죠. 땀에 젖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지윤 씨의 모습이 햇살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어느새 보라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는 그 부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는 제게 다가와 흙 묻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서로의 곁에서 평온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함께 보라를 키우고 이 정원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 저는 파란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행복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한 숨결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평안한 노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